안녕하세요. 저는 파국으로 치달을 뻔한 제 인생을 벼랑 끝에서 구원해냈던 30대 여자입니다. 나름 현명하게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도 속내를 꽁꽁 감춘 사람들을 처음부터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천만 다행으로 감춰왔던 진실을 우연히 알게 돼 제 인생을 구원해낼 수 있었는데요. 알아보니까 저처럼 비슷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러운 속내를 숨기고 선량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잘 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친정은 지방에서 염소 농장을 크게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셨고 두 분의 노력 덕분에 저와 오빠는 어려움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오빠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일찍 유학길에 올라 해외에서 대학을 나와 좋은 곳에 취직을 해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유학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선 중견기업에 취직을 해 열심히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서울에 살면서 평일엔 회사 일,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며 바쁘게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30대 중반쯤 되니까 하나둘씩 친구들도 다 시집을 가기 시작하고 주말에 만나기도 좀 힘들어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취미 생활도 없었던 터라 무료함을 느끼던 와중 운동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복싱이었습니다. 마침 이사를 가게 된 천호동 쪽에 복싱장이 있어서 바로 등록을 했었답니다. 체력도 기르고 정신력도 기르는데 좋다고 하길래 덥석 집 근처 복싱장을 다녔던 거였어요. 그때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등록을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비슷했는지 저와 매일같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진짜 운동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초짜지만 그 남자도 복싱이라곤 한번 해보지도 않은 게 티가 팍팍 날 정도로 복싱을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 그 남자를 제 경쟁자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을 다녔었어요. 그러다 그 복싱장을 다닌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나오는데 딱 그 입구에서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복싱장 남자였어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근처 사세요? 어? 아, 복싱장. 네. 저기 저 아파트 살아요. 근데 그쪽은 여기 근처 사세요? 네. 아, 어떻게 여기서 만나네요. 커피 사러 오셨어요? 전 이제 사고 나가는 길이라 다음에 운동 때 봬요. 사실 그전까진 복싱장에 가서도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았었는데 내적 친밀감이 생겼었는지 밖에서 그렇게 만나니까 마치 전부터 친했던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한 달 동안 한 번도 얘기도 안 해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을 먼저 걸다니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날 이후로 복싱장에 갔더니 그 남자가 점점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 나오셨네요. 아, 네. 그때 좀 놀라셨죠? 제가 너무 아는 척 했나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희 여기서 한 달이나 봤는데 한번 통성명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봤네요. 고상 중입니다. 그쪽은, 전 박영은이에요. 그렇게 그날을 시작으로 저흰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사를 가고 나서 동네도 익숙하지 않고 거기다가 만날 사람도 없어 심심했는데 그 남잔 평생 그 천호동에서 나고 자라 동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저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 보니 가끔씩 동네 카페에서 만나 수다도 떨고 같이 운동 갔다가 저녁도 한 번씩 같이 먹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 남자가 진짜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대기업을 그만두고 벤처 사업을 시작했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누가 그 탄탄대로 인생길에서 과감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점점 친해지다 보니 이 남자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매번 이 남자는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등산도 자주 하고 거기다 영어학원의 자격증 공부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 남자 SNS에 영어 시험을 봤다는 글이 올라와 있어 깜짝 놀라 물어본 적도 있었답니다. 오빠, 뭐야? 언제 공부해서 시험도 봤대? 점수 보니까 대단하던데? 아니, 그렇게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는 또 언제 한 거야? 나 아까 오빠 SNS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나도 사업을 운영하지. 앞으로 내가 할 사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비스 제공할 생각이라서 미리 공부해야 할 것 같아서 해두는 거야. 뭘 그렇게 놀라. 영은이 너희 오빤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다며. 에이, 그거랑은 다르지. 우리 오빤 그냥 해외에 살면서 거기서 공부한 거지만 오빤 여기서 혼자서 독학해서 그 점수 받은 거잖아. 정말 대단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알게 된 그 남잔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자기만의 목표도 뚜렷했고 무엇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진짜 대단하고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멋진 사람에게 마음이 홀라당 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 남자를 알게 된 지 6개월 만에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저만 그렇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영은아, 난 너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너희 집도 잘 사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사회 나와서 대충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넌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늘 최선을 다하더라고. 나도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거기다가 운동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멋져 보였어. 내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내가 너한테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본 남자친구는 역시나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을 하고선 누구보다 바쁘게 사업 운영을 하고 틈틈이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 연락을 자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또 연락할 때면 누구보다 다정하고 섬세하게 절 대해줬어요. 피치 못하게 연락이 안 될 때면 늘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답니다. 한 번은 급한 미팅이 잡혔는지 제가 연락했을 때 전화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전 퇴근하고서 집으로 향하는데 집 앞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집 앞에 남자친구가 떡하니 와 있더라고요. 어? 오빠, 뭐야?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언제 왔어? 전화라도 하지. 나 오늘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었는데 내가 영은이 너한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미팅 끝나고 부재중 뜬 거 보고 나 진짜 식겁했잖아.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에이, 기다리긴.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있었지. 나중에 한가하면 연락 오겠거니 했는데 오늘 미팅이 있었어? 어, 갑자기 잡힌 일이라서 너한테 얘기를 못 했더라고. 이거 봐봐. 오늘 미팅하면서 간 카페인데 여기 괜찮더라고. 다음에 같이 가자. 커피 맛도 괜찮았는데 하도 긴장해서 그런가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지 뭐야. 아우, 배고프다. 저녁 안 먹었지? 내가 저녁 먹으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 진짜 오늘 대박이었어. 이렇게 남자친구는 어떤 일이든 다 모든 걸 저에게 터놓고 얘기를 했었고 전 그런 남자친구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늘 진실되고 성실한 이 남자와의 연애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슬슬 저희 집에서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 집에선 얼른 절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시집을 가야 한다며
주말마다 내내 선을 보라고 부모님께선 절 들들 볶기 시작하셨죠. 사실 그전까진 연애래도 부모님께 제가 딱히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부모님 반응이 진짜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연애하고 있다고. 근데 무슨 선을 봐. 나 선 안 봐.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선 보라고 하지 마. 주변에도 나 다 그렇게 얘기해. 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그럼 진작에 엄마랑 아빠한테 소개를 해줘야지. 네 나이가 몇이니? 이제 결혼하고 애까지 있어야 할 나이에? 당장 결혼부터 해. 무슨 결혼이야. 아직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가 사업하면서 바빠. 자리도 아직 못 잡았고. 자리야 차차 잡아가면 되는 거고. 결혼 준비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너 그러다 곧 40 되고 신댄다. 더 늦기 전에 얼른 임자 있을 때 시집가. 부모님께선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자마자 그때부터 또 결혼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 정도면 결혼을 해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야 제 마음이고 남자친구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슬쩍 남자친구 심정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말에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영훈아, 당연히 내 끝사랑은 너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난 솔직히 우리가 만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섣불리 너한테 얘기 꺼내지도 못했는데 나도 당연히 너랑 결혼하고 싶지. 정말? 진짜 오빠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그럼 내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당장 결혼하고 싶지. 더 늦기 전에 너 닮은 아이 한 명 낳고 싶고 알콩달콩 살림 끌어가고 싶은 생각 나도 간절했는데 너만 괜찮으면 난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저흰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나이인지라 저나 남자친구나 더 만나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서 처음 저희 집에 인사 가던 날 부모님께선 첫인상부터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중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인사 받으세요. 우리 영은이한테 말 많이 들었네. 그런데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듬직하구만. 아이, 그러게. 듬직하니 엄만 참 마음에 든다. 고서방 얼른 오게. 오늘 내가 솜씨 한번 부려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엄마 무슨 벌써부터 고서방이야. 부담스럽게. 아니야, 영은아. 괜찮아. 저 괜찮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역시 이 친구 참 듬직하고 배포가 아주 크구만. 얼른 들어오게나. 오늘 우리 할 말이 참 많겠어. 그렇게 첫인사를 갔던 날 부모님께선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참 많이 하셨고 절 어떻게 키웠으며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들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부모님 이야기에 맞장구 치며 너무나 재미있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인사를 마치고서 집으로 올라오는 길, 전 그런 남자친구에게 고마움도 전했어요. 오빠, 고마워. 우리 아빠랑 엄마 말이 좀 많지? 엄마랑 아빠가 오빠도 해외에서 결혼해서 잘 못 보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남자친구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하셨는지 몰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뵙고 나니까 영은이 네가 왜 이렇게 밝고 건강한지 알겠던데? 오늘 다녀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얼른 가족 돼서 나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 정말? 고마워, 오빠. 나도 오빠네 집에 인사 갈 때 정말 잘할게. 그날 저희 집에 간 첫인사는 무척이나 성공적이었어요.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고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얼마 뒤 전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날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는
긴장할 거 하나 없다고 했지만 진짜 심장이 밖으로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떨리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옷들 중에 최대한 얌전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옷들로 차려입고선 작게 선물도 준비라고서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그때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진짜 후들후들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이 딱 열리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선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서 와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 상중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박영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 나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집 안으로 안내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포스에 귀가 확 눌렸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약간 목소리가 딱 귀에 꽂히는 그런 목소리셨거든요. 눈매도 좀 날카롭고 분명 웃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를 압박감도 들었고요. 그렇게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상 가득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고 남자친구 아버지로부터 남자친구 여동생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전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도 어디 가서 크게 긴장을 하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밥이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절 정말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말 편하게 할게. 영은이라고 했지? 사실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결혼 생각은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운 색시감 데리고 올 줄이야.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 뭐야. 그래 부친께선 지방에서 염소 농장 하신다고? 네, 저 어릴 적부터 크게 염소 농장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염소 농장이랑 이것저것 관련해서 제품도 판매하고 계세요. 들어보니까 규모도 꽤 있으신 것 같던데 우리 집안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걱정 안 해도 돼.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노후는 다 잘 되어 있으니까. 둘이서만 잘 살면 되니까 다른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보다 따뜻하게 말해주시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전 긴장을 서서히 풀 수 있었어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첫인사를 마치게 되었고 그 뒤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집안에서 결혼을 너무나 환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전 예비 시댁에 미리 좀 잘 보이고 싶었어요. 결혼한 선배들을 보면 예비 시댁과의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리 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깜짝 선물을 들고서 예비 시댁에 방문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딱 선물을 처음 받아보시고선 예비 시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셨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이런 거 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르느라 고생했겠네.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가세요. 어머님 취향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이, 딱 보니 내 취향이지 뭐. 내가 또 이런 스타일로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그런다고. 아이, 넌 어쩜 이렇게 딱 잘 골라서 왔니? 그럼 어디 한번 입어볼까? 그런데 딱 예비 시모가 옷을 입어보는데 정말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옷이 예비 시모한테 너무 작은 거였어요. 전 나름대로 신경 써서 88 사이즈로 넉넉하게 골라서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모가 그 사이즈도 맞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옷이 들어가지 않으니 바로 예비 시모의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말투도 바뀌더라고요. 아우, 이게 뭐야? 아, 옷이 왜 이렇게 작어? 아니, 얘, 이거 사이즈 이거 맞니? 아, 요즘 옷들이 워낙 작게 나온다고 하더니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뭐 이렇게 작아? 어머, 사이즈가 뭔가 잘못됐나 봐요.
제가 교환해서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됐다, 됐어. 저번에는 입고 온 옷 보니까 어느 정도 센스도 있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만 사람 보는 눈은 별로 없구나. 하여튼간 이건 환불해야 되겠다. 이런 옷은 또 내가 잘 입지도 않는 스타일이고 그러니 그냥 환불해라. 그러더니 예비 시모 말투가 싹 바뀌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식은땀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예비 시모와의 사이가 좀 어색했습니다. 저도 참 속상한 게 그래도 잘 보이려고 선물을 사간 거였는데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봤을 땐 예비 시모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보정 속옷까지 입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예비 시모의 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래저래 속상한 마음도 들고 이러다 미운털 박히는 건 아닌가 싶었던 그때 상황을 반전시킬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희 친정으로 예비 남편과 저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아빠가 예비 남편에게 사업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그나저나 고서방 요즘 사업차 미팅으로 바쁘다더니 일은 좀 풀리고 있는 거야? 요새 거래하는 게 쉽지 않다던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네, 아버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거래처도 있어서 운영엔 큰 차질이 없긴 한데 이번에 투자처 한 곳에서 투자를 철회해서요. 부족한 투자 금액을 메꿔야 하는데 그것만 잘 해결되면 다음 거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것 때문에 요즘 바쁜 거구만. 저번에 연락했을 때도 바쁜 것 같더니만. 네, 이것만 잘 처리되면 저도 좀 한가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일이 좀 복잡하네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투자처 알아보고 있고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업 시작하려고요. 그때 예비 남편의 말을 들은 아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더니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 대출이라. 고서방, 그러지 말고 말일세. 이번에 부족하다는 투자금 혹시 내가 좀 투자해봐도 되겠는가? 내가 보기엔 자네 사업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때 나한테도 사업 계획서 보여주고 설명해줬지 않은가? 네? 아버님께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시지 않으실까요? 괜히 저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가족들한테 제가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아이, 무슨 부담이야. 이제 앞으로 우리 한 가족 될 건데. 잘 되고 같이 잘 되면 더 좋지. 내가 보기엔 자네 일 분명 잘 될 걸세. 그리고 이번 투자 잘 마무리해야 자네도 편하게 결혼 준비할 거 아닌가. 그렇지만 아닙니다,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님께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자네가 생각을 좀 해보게. 이 사람 내가 투자해 준다는데 왜 이렇게 거절을 해? 괜찮으니까 일단 생각해보고 얘기해주게. 아빤 그렇게 투자를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예비 남편은 끝까지 만류하더라고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런 예비 남편의 태도가 아빤 더욱 마음에 드셨는지 끝까지 투자를 해주겠다며 나서셨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러실 필요 없다며 계속해서 말렸지만 결국 아빠의 고집을 꺾지 못했죠. 그렇게 자금이 마련이 되는 대로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 예비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진국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투자를 받기로 하자 싸늘했던 예비 시모의 태도도 다시 온화해졌고요. 예비 시모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선 고맙다며 인사도 하셨답니다. 영은아, 상중이한테 들었다. 사돈께서 투자까지 해주신다면서? 아유, 괜히 우리가 부담드리는 거 아닌가. 난 좀 걱정되네. 괜찮으시겠니? 네, 안 그래도 상중 씨가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저희 아빠는 괜찮으시다고 투자를 하시겠다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참 고마운 일이구나.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좋은 사돈댁을 만났다니. 좋은 며느리도 들어오고 앞으로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기려나 보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예비 시모의 분위기도 풀려가니 정말 수월하게 결혼까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몸이 어디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열이 펄펄 끓어서 도저히 출근할 상태도 아니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 회사에다 얘기를 하고 바로 집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독감에 걸린 거였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다 뭐다 무리를 해서 그런가 그냥 독감이 아니라 아주 심한 독감이었어요. 결국 전 수해까지 맞게 되었죠.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 싶다가 아침 출근 시간이고 바쁜데 괜히 신경 쓸까 싶어 나중에 전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좀 규모가 있는 곳이라 수액을 맞는 곳이 좀 넓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딱 들어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비 시모였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유, 또 왜 그러니? 아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그랬지? 너 그러다 위장인 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아유, 그래,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아, 그렇지만 어쩌겠어. 상중이랑 너랑 먹고 살려면 좀 참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며느라가, 아이, 조금만 좀 참어. 어? 금방 끝날 거라니까. 이제 다 마무리됐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상중이 입장도 좀 생각해다오. 예비 시모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며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에게 아들이라곤 예비 남편밖에 없었는데 며느리라고 부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 싶었거든요. 거기다 예비 남편의 이름까지 나오기 시작하니 이건 분명 뭔가가 있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커튼을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아주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어머야, 뭐야? 너, 너 어떻게,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어머님, 뭐예요? 며느리요? 지금 대체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 그게 말이야? 아니, 내 친구 며느리가 있는데 나랑도 아주 친해가지고 그래서 통화한 거야. 친한 분 며느리요? 누가 친한 친구 며느리랑 그렇게 통화를 해요? 어디 한번 보세요. 전화기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라고요. 아니, 내 전화기 왜 보여줘? 그나저나 넌 여기 왜 있니? 출근 안 했어? 내 얘기 다 들은 거야? 다른 말로 돌리지 마시고요. 얼른 그 전화기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요. 얼른요. 아니, 얘가 대체 왜 그래? 내 전화를 네가 왜 봐? 이거 놔라. 아이, 놓으라고. 전 그 아픈 와중에도 그 전화를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예비 시모의 전화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전화기를 안 뺏기려고 안간힘을 쓰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덩치도 크시고 힘도 센 예비 시모였는데 제가 또 아프다 보니 그 예비 시모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잠깐 핸드폰만 볼 수 있었을 뿐 예비 시모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아주 난리를 피우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시애미한테 이런 짓을 해? 어? 예의를 차려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이거 아주 큰 실수하는 거다.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 이러는 거 실수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예비 시모는 빠르게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안 그래도 아파서 온몸에 힘도 없고 정신도 없는데 그 와중에 정신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예비 시모와 투닥거리면서 힘도 다 빠지고 밖으로 나가는 예비 시모를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찰나의 순간 예비 시모의 핸드폰에서 그 며느리라고 저장된 사람의 번호를 봤다는 거였어요. 그 번호를 전 바로 제 핸드폰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날 수액을 맞으면서 정말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며느리라고 한 걸까? 뭘 기다리라고 한 걸까? 머릿속에서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렇게 나간 뒤로 연락도 없었고 예비 남편도 아는지 모르는지 별다른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예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게 다 오해라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영은아, 엄마랑 무슨 일 있었다면서.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잘 못했대. 근데 엄마랑 통화한 사람 친구 며느리 맞아. 엄마가 예전부터 진짜 동생처럼 아끼던 분이 계시는데 거기 며느리야. 나랑도 친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오빠 이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친한 친구 며느리라면 나한테 말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또 흔한 일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네가 오해할 것 같아서 당황하셨나 봐. 일단 다음에 내가 정식으로 소개해 줄게. 어? 그러니까 오해 풀어. 알았지? 엄마랑은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예비 남편은 저에게 해명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찜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상황을 바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바로 다음날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 여자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고상중 씨 아시죠? 저 상중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사실 어머님이랑 통화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이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솔직히 여자 대 여자로 살 말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만나죠. 아, 그러더니 그 여잔 한참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비 시모의 말처럼 친한 친구의 며느리라면 똑같이 그렇게 설명했을 텐데 그 여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딱 봐도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대답도 하지 않던 그 여잔 제가 간절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자 만남을 수락하더군요. 그렇게 전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서 전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여잔 예비 남편의 전 아내였거든요. 뭐라고요? 아내요? 그럼 지금 결혼을 예전에 했었다는 건가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헤어질 거라고 하더니 결혼까지 한다는 말을 듣고 전화 걸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길래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쪽 만나러 나온 거고요. 아니,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그럼 저랑 결혼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한텐 그쪽이랑 헤어지고 일만 잘 풀리면 재결합하자고 했었거든요. 저랑 저희 딸이랑 앞으로 잘 살자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딸이요? 정말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자 진짜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했다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딸까지 있다고 하니 제 머리가 새하얘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올까 말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나쁜 년이에요. 너무 힘들고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남편이 잘 되면 다시 돌아와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저도 방조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남편이 사업 시작하고선 빚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랑 딸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위장 이혼한다면서 절 속이고서 이혼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혼하고서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큰 건 하나 하고 그때부터는 우리 책임지고 같이 살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여기 저희 결혼 사진이랑 저희 딸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다 밝혀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솔직히 남편 한 번 더 믿고 기다려보자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이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딸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이 여자를 보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도 그저 마냥 사기에 동참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일만 잘 풀리면 다시 합칠 거라면서 제 돈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사업 투자가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이혼하고 그랬다는 걸 알게 되면 투자 받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절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쪽 만날 때도 그쪽 아버지한테서 투자 받기로 했다고 결혼하기 전에 투자만 받으면 그 돈으로 제 빚도 갚아주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희 아빠한테 받은 돈을 주겠다고 그랬다고요?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연락도 자꾸만 피하고 약속한 양육비도 차일피일 자꾸만 미루는 게 저도 속았어요. 이 사람한테 저도 속았다고요. 그때 아마 미팅이라고 했었던 날 저희 집에 남편이 왔었어요. 딸 얼굴도 볼 겸.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쪽 집에 갔었다고요? 네. 그래서 전 정말로 남편이 저희랑 살 줄 알았거든요. 그쪽하고는 가벼운 관계라고 그냥 투자 받으려고 만나는 것뿐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 받아줬는데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이 사람한테 속은 것 같아요. 전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미팅이다 출장이다 뭐다 바쁘다며 연락도 잘 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이 예비 남편이라는 놈은 전 아내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전 아내가 저한테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딸이랑 전처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했더라고요. 그 놀러 다니면서 쓴 돈은 모두 다 전처 지갑에서 나온 거였고요. 처음엔 저도 이 전처라는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났는데 알면 알수록 이 여자도 예비 남편한테 속았다는 게 딱 보였어요. 이 염치 없는 예비 남편이란 인간은 두 여자를 저울질하면서 돈도 제대로 쓰지 않고 즐기기만 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싶다가 전 그 카페로 예비 남편을 불렀죠. 마침 퇴근할 시간대가 다 되어 그런지 예비 남편은 바로 오겠다며 답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비 남편이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엔 저 혼자서만 예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아주 반갑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은아, 오래 기다렸어? 차가 좀 막혀서 많이 기다렸지? 뭐라도 마시고 있지 그랬어. 여기 근데 어디야? 이런 것도 있었네.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분위기 좋은 카페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영은이 너랑 나랑 통했나 보다. 그러더니 웃으며 자리에 앉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전 아내가 보여줬던 증거를 바로 테이블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그저 웃으며 그 증거들을 보던 예비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싹 굳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왜?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궁금해? 나야말로 궁금하네. 너 대체 어디서부터 날 속였니? 어디서부터 깜짝같이 속였냐고 이 자식아. 아니 영은아, 있잖아.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설명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왜? 너 그 뱀 같은 혓바닥으로 무슨 소리를 하려고? 재밌었니? 사람 순진하게 다 속아 넘어가니까 재밌었냐고. 그리고 그때 당황해하는 예비 남편의 앞에 누군가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남편의 전 아내였어요. 예비 남편은 전 아내까지 등장을 하자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못 볼 걸 본 마냥 아예 자리에서 바닥으로 놀라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아내는 비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라? 뭐 귀신이라도 봤어? 왜? 내가 여기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나 보지? 야, 너 결혼 안 한다며. 평생 나랑 우리 딸밖에 없다며.
그래 놓고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여자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거짓말로 사람을 농락하냐고. 그래, 너 설명해봐. 친구 며느리라며? 이 여자분이 어머님 친구 며느리 맞아? 맞냐고.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아유, 재수 온 붙었네. 그러더니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예비 남편의 목덜미를 잡은 건 바로 전 아내였죠. 그러면서 전 아내는 예비 남편에게 크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너 결혼하려고 했어? 우리 배신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냐고. 얼른 말 안 해? 빨리 말해. 아니, 지연아, 그게 있잖아. 아니, 일단 이거 좀 놓고 좀 얘기하자고. 너, 나랑 결혼하고 언제까지 딸 있는 거 숨기려고 했어? 사업한다는 거 맞는 거 맞아? 그건 다 진짜 맞는 거냐고. 그게 영은아, 있잖아.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해. 진정? 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하게 생겼니? 니까짓 게 뭔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해. 니까짓 게 뭐라고. 너 같은 자식은 한번 된통 당해봐야 돼. 전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비 남편의 뒤통수를 그대로 뻥하니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지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복싱을 배운 거야. 알겠어? 네가 나한테 복싱 자세 알려줬지? 이렇게도 써먹네. 참 고맙다. 네가 감히 두 여자를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 너 같은 인간은 바로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2억 뜯어내고 결혼하고선 또 얼마나 뜯어내려고 했니? 들어보니까 이분한테도 많이도 뜯어먹었던데. 네가 무슨 송충이야? 벌레 같은 자식아. 그랬더니 저와 똑같이 전 아내도 예비 남편의 뒤통수를 뻥 날리더니 소리를 쳤습니다. 네 그 농락이 얼마나 갈 줄 알았어, 이 더러운 자식아. 너 같은 건 내 딸 아빠로도 두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너한테 뜯긴 거 내가 어떻게든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그게... 아니, 영은아, 있잖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럼 벌 제대로 받아야지. 앞으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앞에 뛰는 그 순간 뒤통수로 안 끝날 테니까. 그렇게 전 남자친구의 전처와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전 바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사실 사기죄로 어떻게든 콩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아직 금전적 피해를 본 게 아니다 보니 사기죄까지는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혼인을 빙자하고 절 속였던 점은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해서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선 크게 분노를 하셨고 좋은 변호사까지 붙여주셔서 소송을 바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직접 가셔서 다 뒤엎으려고 하셨지만 전 굳이 부모님 손에 똥을 묻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철하는 여자분은 그동안 밀린 양육비 청구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셨어요. 그 여자분은 속아서 돈까지 빌려준 사실이 있었기에 사기죄 고소도 가능했습니다. 알아보니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이었고 사업을 시작했었다는 것도 다 사실이긴 했더라고요. 다만 절 만날 때 SNS에 올렸던 것들은 죄다 거짓말이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한테 투자를 만류했던 것도 머리를 써서 오히려 신임을 얻으려고 그렇게 만류했던 거였더라고요. 전처한테 투자금 받고서 돈 생기면 주겠다고 속이고 저한텐 좋은 사람인 척 속였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 똑똑한 머리로 이딴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 유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서 예비 시모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뻔뻔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뭐 여자 못 만날 줄 알아? 우리 아들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까지 다니고 아주 잘 나갔었어. 니까지 거 눈길도 안 줬었다고. 그런 우리 아들이 결혼해주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난장판을 만들어?
꼴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아줌마, 아줌마 목소리 진짜 듣기 싫거든요? 아줌마 목소리가 얼마나 화똥 삶은 것처럼 들리길래 거기서 제가 한 번에 알아봤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발 공공장소에선 좀 조용히 통화하세요. 그리고 머리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지금 아주 상거지되기 일보 직전인데 제발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좀 귀한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살 좀 빼세요. 그렇게 살이 찌니까 목소리도 핫통을 삶았지. 뭐? 이게? 야, 너 어디야? 내가 아주 너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뭐 어쩌시게요? 자기 아들 잘났다고 남에다 까내리는 건 괜찮고 본인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화나세요? 저기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남들 흉볼 생각하지 말고 본인 관리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화풀이 하실 거면 정신 나간 그쪽 아드님한테 하세요. 그렇게 전 예비 시모의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은 이렇게 파혼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많아요. 그날 그렇게 독한 독감에 걸려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결혼을 했더라면 저도 제 인생 나락으로 향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인생에서 진짜 큰 교훈 한번 얻었다 생각하고 잊으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전 한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곁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 덕분에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 뒤로 사건이 끝나고서 적게 위자료를 받고 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전처분계 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 전처분이랑 따님도 그저 편안하게 그 못된 인간은 버리고 잘 사시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느낀 게, 남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인터넷이나 TV에서 이런 사기 사건이 나오면 낌새가 분명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까 그걸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면 섣부르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하려고요. 드라마는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오히려 축소해서 만드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만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을 겪었나 싶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생각보다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나쁜 사람 만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더 밝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